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정호 세한대 교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자가 현장 속으로 가는 프레스코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결식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진실 규명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할 것인지 또 그것은 가능한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나가 있는 최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서울시가요. 조금 전 11시 이곳 서울시 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 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어제 있지 않겠느냐 예상했었는데 오늘 나온 건데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조사단은 여성단체와 인권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일정 같은 건 철저하게 여성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사단이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입장 발표에서 그간 제기됐던 서울시 직원들의 어떤 여성의 피해 주장 묵살 의혹이나 사전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놓고선 마지막 통화 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는 비서실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성북경찰서에서요.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고 전 실장은 지난 4월에 비서실장직에 임명이 됐다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면직된 박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요.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일 오전에 공관을 찾아가서 박 전 시장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때 그 박 전 시장을 공관으로 찾아가서 만났을 때 고소 사실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 전 실장은 아니다, 몰랐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일 오후 1시 39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오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고 전 실장의 모습도 한번 직접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경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뭐 별도로 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랑 통화 혹시 언제 하셨나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젠더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예. 그 인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관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고한석 전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는 철저하게 사망 경위에 국한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심은 사망 경위도 물론 관심이긴 합니다만은 이 피해 여성과 박 시장과의 진실 게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휴대전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와 함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자체적으로 포렌식하는 한편
통신사를 통해서 최근에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렌식 수사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가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 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발부가 되고 그리고 포렌식 수사까지 이뤄진다고 하면 성추행 고소 관련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이고 고소 사실이 경찰로부터 유출이 됐는지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유출됐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유출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경찰은 이런 포렌식과 통신수사 모두 성추행 고소 사건이 아니라 변사 사건,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한정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 박 전 시장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여러 가지 진실이 규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최은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추행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지 또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 박 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 여성이 고소를 했고 이것이 접수된 사실을 박 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았는지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보면은 일단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라는 차원에 국한돼 있어요. 그 어느 것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도 딱 부러지게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최은미 기자 이제 연결해서도 보셨고 저희가 이제 브리핑도 봤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민관 합동 그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 시장이 언제 고소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 성추행 의혹은 정말 사실에 부합한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이 겉테두리만 발표한 오늘 브리핑이었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이 조사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 다시 나올 브리핑들 그리고 이제 향후 조치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죠. 오늘 서울시의 이 입장 발표는 그동안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을지 여부도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서겠다. 그리고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그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앞으로 진상조사단에서 좀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와 비슷한 서울시 입장 발표가 나올 무렵에 유호정 기자, 지금 서울시에 젠더특보라고 있어요. 이제 성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젠더특보가 있는데 이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이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아니지만 뭔가 소문을 외부에서 서울시 외부에서 듣고 물어봤다라는 그런 인터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소 당일이 지난 8일이고요.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게 9일인데요. 이 8일에 이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되물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물어본 시점이 이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1시간 전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오후 3시쯤인데요. 이 때문에 이미 서울시 내부에서 혹은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임 특보는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불미스러운 소문을 듣고 이 박 전 시장에게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시냐라고 이제 확인을 재차 오히려 사실을 물어본 것은 있지만 당시에 본인이 피소 사실을 듣고서 이를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이 특보가 들은 불미스러운 소문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그리고 그 소문은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임 특보에게 좀 직접 답변을 듣고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까지는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이 성추행으로 박 전 시장이 피소됐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 입장에는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임 특보는 서울시 외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다는 정도. 구체적으로 그게 성추행이고 고소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불미스러운 내용. 그런 것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박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오후 3시쯤, 8일 오후 3시쯤에 박 시장에게 물어봤고 박 시장은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부인한 상황에서 그 다음 날 박 전 시장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쭉 찾아가면은 뭐 경찰에서 유출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유출됐느냐는 좀 나중에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임 특보가 언제 누구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는지 그것부터 이제 진상조사단이 추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주일 됐습니다. 8일 오후 4시 30분에 그 피해자가 예. 그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변호사와 함께 제출해요. 경찰 가서 예.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4시 반인데 3시에 그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가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냐?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무슨 실수한 소문이 거 있다. 있으셨냐? 예. 무슨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다른 얘기를 돌리면서 나 지금 바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 구청장 만찬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끝난 다음에 밤늦게 그 관저에서 측근들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회의죠. 그렇죠. 예, 그 근데 문제와 관련한 그 문제가 대책회의는 대책인지 아니죠. 예. 뭐 통상적인 거는지는 아직은 안 밝혀져 임 있죠. 특보는 통상적인 그렇죠. 회의라고 근데 얘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젠더 특보가 미리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장한테 가서 물어봤을 정도면 이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성추행 그 본질보다 이게 그 성추행에 관한 수사는 예.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있거든요. 예. 그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당사자들이 증거 인멸 예.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밝히지도 않고 통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미리 알려졌다. 이거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다가 수사 방해 여러 가지 예. 큰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젠더 특보를 통해서 시장한테 사전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면은 예. 사실 박원순 시장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개연성도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추행이 4년 동안 진행됐다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 이것도 수사가 급하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예. 또 하나는 피해 여성이 호소를 서울시 비서실에다 하고 그랬는데 그걸 묵살했는데 예. 그 묵살한 의혹 그 진상은 뭐냐. 예. 이게 좀 밝혀져야겠죠. 자, 이 서울시 젠더 특보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불미스러운 얘기를 들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박 전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이 고소 사실을 방송 보도 이후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젠더 특보께서 그 전날 뭐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젠더 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그 여성의 신원도 아직 시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2차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 임 젠더 특보 8일 오후 3시에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다고 하고 또 9일 오전에 외부로부터 피소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두 번의 외부가 나오는데요. 같은 곳인지 그게 같은 소스인지 다른 소스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해 호소를 하고 계신 그 직원분은 본인이 이제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만 연락을 받았던 건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것들을 내부에다가 얘기했었는데 묵살당했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 이런 데서 나왔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피해 호소 직원의 2차 피해 발생 등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요정 기자,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임 젠더 특보는 분명히 서울시 또는 경찰 또는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어렴풋한 소문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서울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직원들 개개인별로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뭐 지라시를 받든지 어떤 소문을 받든지 예. 이와 관련한 소문들은 좀 개개인별로 각자의 통로를 통해서 받은 바 있지만 이 서울시 공식 루트 혹은 이렇게 피해가 접수된 공식 접수나 혹은 공식 보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바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 젠더 특보와 관련한 부분은 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 공식 대변인이 답변할 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러면요 서울시라든지 경찰, 청와대가 아니라고 일단 전제를 하면은 서울시 외부라고 하는 곳, 외부는 어디일까? 이 젠더 특보는 뭐 추론해 보면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여성계와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외부라고 한다면 같은 이제 그런 여성계 쪽일 텐데 여성 단체 이 기자회견을 했던 여성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여성 단체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사실을 극비에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고소장이 접수된 게 지난 8일 오후 4시 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소인 측은 고소 결정이 내려진 거는 8일 오후 2시까지도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2시 이후에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지도 그 이후에 결정을 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고소 사실을 미리 파악하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소를 안 했는데 서울시가 그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렇습니다.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임특보인 것 같습니다. 젠더 특보인 이분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래서 그 사실을 정식으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박 시장에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일단 민간합동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언론 인터뷰만 보면은 자기는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언론도 다 추측 보도니까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젠더 특보도 안 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8일 날 오후에 만나가지고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지금 바쁘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민간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 모든 부분이 의혹되는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한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금 계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과연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만약에 알았지 않았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알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이 대부분인데 그럼 이제 언제 알았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서울시의 구청장들하고 저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끝나고 그러니까 뭐 9시 넘어서 그리고 본인이 집을 나선 10시 44분 그 이전에 누군가 알려줬을 것이다. 그럼 이제 누가 알려줬을 것이다 관련해서는 뭐 한 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젠더 특보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고소 여성 측을 계속 동향 파악을 해서 알아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희박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수사 담당 경찰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수사 담당 경찰 측에서는 위에 경찰 지휘부로 이걸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 지휘부도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경찰 지휘부는 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어디서 누가 유출했는가라는 부분이 다시 또 미스터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사가 될 것이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젠더 특보가 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좀 규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의 논란들이 좀 있긴 있는데 유호정 기자, 서울시가 9일 날 오전부터 박 시장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시장이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날 중요한 총리와의 오찬 일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고 여러 가지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 시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한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가 했던 얘기가 박 시장이 몸이 안 좋아서 당일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실종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분들은 이제 아마 박 전 시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뭐 공관도 있고 일정도 정해져 있고 보좌관도 여럿인데 어떻게 실종이 되지? 이런 생각을 단순히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딸이 이제 신고를 한 게 오후 5시쯤인데 그럼 이때까지 서울시는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혹은 그 미리부터 좀 박 시장을 찾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악산 안내소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좀 박 시장을 찾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증언 보도를 한 매체에서 했는데요. 북악산 안내소로 전화가 왔는데 이 서울시청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님이 뭐 공사 현장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서울시장 혹시 못 봤냐라는 취지의 이제 안내 문의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 직원이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안내소에 전화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가 뭐 만약 장난 전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12시쯤 이게 전화를 한 게 12시쯤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좀 서울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시장이 이제 평소와는 다른 행적을 보였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들이 당일날 박 전 시장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논란이 될 만한 거리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전 시장이 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 피소를 당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큰 줄기에서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추행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최은미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호정 기자, 이 지금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지금 포렌식으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변사 사건과 관련돼서 들여다보는 것이지 성추행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변사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박 시장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망했는지를 조사하는 그 사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 경위를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오늘 오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사를 받고 이제 나올 때 기자들의 질문을 간단하게 받았는데요. 이 모습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뭐 별도로 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랑 통화 혹시 언제 하셨나요?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임순영 젠더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임 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간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비서실장이라 그러면은 시장의 정말 최측근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모든 일정을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보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좀 의미 있는 대답을 한 거는 마지막으로 박 전 시장과 전화를 한 게 오후 1시 39분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통화 신호가 끊긴 게 4, 5시쯤이었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충분히 진술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망 사건, 변사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경찰이 뭐 조사를 해서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성추행이 정말 있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박 시장이 어떻게 그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경찰은 일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추가로 더 수사하지 않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민간합동조사단밖에는 조사할 수 없는데 자 수사 강제권이 없는 민간합동조사단이 성추행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서울시 민간합동조사단의 문제점이 첫째 강제 수사권이 없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압수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마 민간합동이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서울시 비서실이나 서울시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시장 권한 대행하고 있는 서정엽 부시장도 사실은 비서실장 할 때
그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그분을 또 비서로 두고 있었죠. 밑에 직원으로 그렇죠. 두고 뭐 있었어요. 채용하고 하는데 관료가 됐으니까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서울시 합동조사단은 제가 보기에는 성의는 보이는 건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 검찰 수사 주의권을 이럴 때 발동해야 돼요. 검찰에다가 이거 국민적인 관심사다. 공소권은 없지만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진상은 좀 빨리 밝혀라. 예. 검찰이 특임 검사라든지 둬가지고 속전속결로 해서 휴대폰 압수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 저는 수사를 급속히 진행해서 국민들의 누구를 처벌하기에 앞서서 진상을 좀 알려야겠다. 예. 진상을 좀 알아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단체인 활빈단에서 또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시지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형태로라도 진상 파악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고전 박 시장을 추모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가 마지막으로 저질렀던 여러 행위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놓고선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직접 대변인의 입이 아닌 본인의 입으로 직접 사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시정 공백이 생긴 것을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당시에 이 강훈식 대변인이 대독을 해서 대독 사과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2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역단체장 2분이 사임을 했다라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송구하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진상조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까지 2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안희정 전 지사까지 3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당 대표로서 당 소속의 이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런데 앞서 서울시 이 대변인의 오늘 입장 발표 때도 그렇고 강훈식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제 대독 사과문 때도 그렇고 오늘 이해찬 대표의 사과 멘트에도 그렇고 이 피해 여성을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불러요. 피해 여성이라고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명칭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대부분이 지금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일부 언론에서는 저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도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SNS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을 썼느냐. 피해자라는 말을 놔두고 생소한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곧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호소 여성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자체가 2차 가해다. 이런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관련자들의 얘기 들어보고요. 논평을 듣겠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전부 다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재로서는 어떤 여성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접하고 있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 호소 여성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피해 호소 직원 그 용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긴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배정호 교수님, 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가해자로 지금 지목돼 있는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규명이 아직 이뤄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이는데 저것이 오히려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다른 쪽의 비판 또한 나름의 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지금 또 피해 여성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엇갈리는 그것도 진영에 따라서 또 평가가 엇갈리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고소인이 제일 맞겠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 고소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서울시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는 아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계속 조사 중에 있으니까 객관화시킨 측면이 한 부분이 또 있겠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측근들 입장에서는 피해 여성이라고 단정을 지을 경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관합동조사단을 서울시에서 구성하기로 한 것은 잘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조사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이 민관합동기구에 참석을 시킨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제 실체적 진실 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실체적 규명이 있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낭비라든 불필요한 뭐 분열, 갈등을 뛰어넘어서 통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합동조사단이 하루빨리 구성이 돼야 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바른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용어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감싸고 두둔하고 또 그것을 진실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끼시는지 아니면은 객관화된 중립화된 용어라고 느끼시는지 우리 법조 출입하는 유호정 기자는 어떻게 느껴요? 중립적인 단어라고 느껴요? 아니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둔하고 옹호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된 용어라고 느껴요? 일단은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수사상에서는 써왔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라는 용어가 수사적인 용어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로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무래도 이 성 관련해서 무고죄로 다시 맞고소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그렇게 주장할 용어잖아요.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인권 변호사로서 특히 여성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자였던 권인숙 여성,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돼 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바로 박원순 전 시장이었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느끼는 마음은 더 참담할 텐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는 뭐 저의 삶의 경험, 시장님과의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 한다고 공장 다니다가 제가 공장을 다니다가 끌려가셨는데 그때
사실 박원순 변호사님은 이제 막내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실무를 담당하시고 몸소 뛰어다니시면서 도와주셨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여성들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신 것도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한다는 심정으로 내신 거라고요. 이제는 이거를 발표해야 될 만한다라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만 한다라는 뼈저린 자세,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 그거는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자신이 과거 성고문 사건을 겪었을 때 변호를 해줬던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도를 표해야 되지만 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권인숙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 이해찬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밝혀야 된다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고 지금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은 다 진상 규명을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 주체를 두고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오늘 여성 의원도 그렇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아니고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당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이 돼서 이제 당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장례를 치르면서까지도 그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이 일었는데 이 장례가 끝난 뒤에 이제라도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장례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일반적이고 공감적인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여론은 어떻게 움직여요? 네, 리얼미터가 어제 하루 동안 이 전국 성인 남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성의혹 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한가를 물었더니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64.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29.1%, 잘 모르겠다는 6.5%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정식 수사가 아니면은 진상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어떻게 누가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변인 답변으로는 이 조사단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 만큼 이 최대한 가능한 적극적인 또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응답보다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배가 더 높아요. 과거 같았으면 권력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범죄는 대부분 묻혔거든요. 언론도 묻혔고 또 진상 규명을 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수사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저런 의견을 낸 걸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죠. 뭐 1,000만 서울 시민의 수장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자초지종을 알아야죠. 그 죽음은 애도를 그렇죠. 표하지만. 죽음은 애도를 표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잘 모셨지만 그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거는 좀 알 필요가 있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한 분의 주장이니까 아직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소권은 없지만은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체적인 진실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지도자들, 최고 경영자들, CEO들 의외로요. 우울증이나 불안, 초조, 성과잉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 가졌지만 그런 질환을 앓고 있군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 공허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층 인사가 그런 고통받는 것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지도층 인사 계시면 정신과 의사들하고 기탄 없이 좀 상담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거 아니냐. 정신과 의사 만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은 좀 치료를 좀 받으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죽음을 미화하는 이런 분위기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단테 신곡에도 왜 7번째 지옥이 살인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거를 7번째 지옥에 넣어요.
죽음과 삶은 하느님만 결정하는데 왜 네가 결정하냐 이거죠. 그 지옥으로 보내거든요. 죽음은 속죄가 아니다.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말대로 지도적인 사회의 저런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 사회에 자칫 잘못된 그 신호를 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를 좀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좀 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진 분들도 이게 정신질환에 많이 시달리지만 못 가진 분들은 더 많이 시달리는데 치료조차 못 받아요. 못 가진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너무 알겠습니다. 가진 사람이 또 공허한 게 의외로 저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피해 여성을 옹호하는 것 그리고 고 전 박 시장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양립하기 어려운 서로 배척되는 것인가 김태일 기자 어느 한쪽을 들었다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문매를 맞기 일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심상정 대표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피해 여성 편만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통합당의 그 장혜영 의원 그 당에서 막 탈당 사태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겪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 장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심 대표도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우리 당에서도 지지를 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니 나는 정말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심 대표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더니 심 대표의 마음은 여전히 내 관점과 행보를 존중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갈등은 좀 확대를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 알겠습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유호정 또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상당수 당원들은 박 전 시장과 같이 시민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박 전 시장과 같은 정치적인 또 사회 변혁적인 지향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거 탈당을 해버렸어요. 애도를 표하면서 피해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어요. 조문을 하고선 그거는 그거대로 이 피해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젊은 두 의원이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하고 류호정 장혜영이 두 의원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은 조문대로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피해 여성 보호는 보호대로 이 두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젊은 여성 의원은 류호정 장혜원 두 의원은 그것도 안 되겠다. 나는 조문을 안 하겠다. 그리고 조문하다 보면은 그게 사회적인 제2차 가해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피해자와 연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젠더 갈등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재미냐면 그 미묘한 부분이 그런 미묘로 바꾸죠. 그 젠더 갈등도 있는가 하면은 세대 갈등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 세대마다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조문을 가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40대 이상이에요. 4분. 그리고 이제 안 가신 류호정, 장혜영 이 두 분들은 이제 20, 30대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세대 간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에서도 한쪽에서는 탈당 사태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입당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정의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현재도 갈등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통 중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비롯돼 가지고 과연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중되냐 아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서기에 가야 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진짜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찾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진영 간에도 너무 입장이 크게 달리지만 같은 진영 안에서도 또 세대에 따라서 또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을 또 비교 사례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 뭐 장례식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노회찬 의원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건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의 뭐 성추행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게 죄가 밉더라도 박원순 시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나 그분을 추모하고 싶으면 조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젠더 문제고 우리 사회의 참 여성 억압적인 구조 나는 이거에 분노했으니 안 간다.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지. 이걸 갖고 노회찬 의원 같으면은 뭐 어떻게 했을까? 갔을 거다. 누굴 같으면 안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나누는 거 좋지 않다고 예. 봐요. 조문은 하고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조문은. 그거는 뭐 의무 사항도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그거를 갖다가 누굴 비난하고 하는 거는 예.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